네, 지금으로선 마지막 증인이죠.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세가 직접 증인 채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하달받았던 인물입니다. 끌어내라 지시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조성현 단장의 이런 진술은 오늘 법정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윤 대통령은 핵심 증인의 신뢰성을 흔들었는데 이 방식이 좀 독특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안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그래서 원장 부재 중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벌써 사람들 만나서 이게 좀 문당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무려 18분 동안 혼자 이야기하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 말이 끝나고 대통령 측이 다시 발언권을 달라고 하자 재판관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발언권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의를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 휴정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막바지로 향하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 오늘 나온 증언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시각 헌재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국회 혹은 검찰 진술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즉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진우 사령관에게 받았다라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이 얘기는 기존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속보 주시죠. 네, 공포탄 지침에서 국회 출동을 이진우 사령관이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계엄 전에 안가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문건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도 했습니다. 내부에서 특전사 인원들이 끌어내면 외부에서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국회 내부에서 특전사의 병력들이 끌어내면 수방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라는 지시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비상계엄 당시에는 불시 훈련으로 알았다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측에서도 여러 증인신문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도 지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조성현 단장은 헌재 측이 직접 채택한 증인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데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먼저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죠. 검찰에서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된다는 얘기만 하고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말 못한다라는 취지로 거의 답변을 거부했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있었고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뭔가 임무를 했던 조성현 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답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들어보면은 특전사령관과 상당히 증언이 일치하는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합참에서 어떤 불시의 소집 훈련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는 주로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는데 그때는 지참하라고 해서 지참하고 갔다라는 것. 그리고 끌어내라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임무에 대해서 들었지만 굉장히 당황해서 뭔가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5분 정도 후에 본인이 다시 전화를 이진우 사령관한테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의원들을 끌어낼 수도 없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너네가 들어갈 필요 없다. 특전사가 안에서 끄집어내면 너네는 외곽에서 지원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안 됐던 거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거는 자 그러면 계엄 해제 이후에 철수 지시가 있었느냐. 곽정근 그 사령관의 경우에는 철수 지시가 없었고 본인이 철수를 지시한 다음에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성현 단장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철수 지시가 없었고 특전사가 철수하니까 우리도 빠졌고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곽 사령관하고 조성현 단장이 일치하는 진술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아마 이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 지시를 명령을 받고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었다. 특별하게 어떤 임무가 있는지를 모르고 국회로 출동을 했다가 그런 그 지시를 받고 나니까 상당히 당황했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예. 해제 이후에도 곧바로 철수 지시했다라는 윤석열 피청구인 측 이야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실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증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조성현 단장의 상관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라고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 2월 4일 5차 변론에 나와서 답변 드리지 않겠다라고 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답변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하급자인 조성현 단장의 증언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해서 지금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정강재 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조성현 단장의 증언 가운데 저는 딱 하나를 꼽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는지는 자신이 확인하지 못했다. 자신이 알지 못했다라는 이진우 부분일 사령관에게 겁니다.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진우 사령관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진우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달받은 명령이나 지시를 자신에게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이진우 사령관 본인의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조 단장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달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나 예단해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진우 사령관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 확인 관계 차원에서라도 추가적인 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지금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추가 변론의 가능성은 거의 열어두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과 관련한 추가 변론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헌법재판소 스스로 본인이 내리는 결론에 대한 신뢰를 조금 스스로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가 변론을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그동안의 이제 발언들을 보면 오늘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나 거의 같습니다. 조성현 단장의 경우에는요.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지시했고 이진우 사령관이 조성현 단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할까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방사령관이 자기 휘하의 경비단장에게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소추인 측의 주장에 의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내려간 지시문, 이른바 쪽지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작성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제부총리에게 줬다는 것이잖아요. 예. 아니 이거 하극상이죠. 국무위원 서열로 봐도 한참 밑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자기보다 선순위의 경제부총리에게 이렇게 뭐뭐 할 것이라는 지시문을 내려보내고 수방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도 없었는데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예.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사실상의 지금 헌재 재판은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 또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 사유가 되느냐를 놓고 진행되는 심판에 있어서 상식과 어긋나는 주장을 계속하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수백 명이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이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변호인 측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당시에 윤 대통령한테 경례를 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전화가 왔으니까 뭐 충성이나 단결 이런 식의 경례를 했을 것이고 그 뒤에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이런 지시에 대해서 특전사에서는 복명 복창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시하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외치는 걸 복명 복창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헌재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진술이 일관됐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윤석열 측에서 노력을 했지만 오늘 단장이 나와서 진술한 것으로 인해서 그 흔들기가 완전히 폭망했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계속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그것도 김용현한테 전화 왔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윤석열에게 직접 전화가 오니 복명복창을 하고 그리고 경례를 하고 그 내용을 바로 예하부대에 지시를 해서 국회가 아직 150명이 안 찬 것 같으니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진술이 훨씬 더 신뢰성을 갖는 그러한 오늘 단장의 진술이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방첩사령부가 있고 수방사령부가 있고 특전사령부가 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사령관이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방첩사의 단장은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하급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러니까 수방부 사령부의 사령관은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헌재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방사의 경비단장은 이진우 사령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지시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정사는 특전사령관부터 지시가 있었다고 이미 증언을 했고요. 김현태 특임단장 역시도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첩사령관을 제외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증언을 하지 않거나 대체로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증언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 차원에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8차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중대한 결심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듣고 나서 분석하겠습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정광재 위원님. 예.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은 뭘까요? 아주 제한적인 것 같아요.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라면 대리인단 일괄 사퇴 이거일 텐데 이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탄핵 재판이 정해진 일자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런 중대한 결심 대리인단 일괄 사퇴 방안을 검토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이라면 제가 어떤 다양한 상상의 영역을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리인단이 일괄 사퇴 외에는 중대한 결심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일괄 사퇴하면 탄핵 재판이 거기에서 중단된다라고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일괄 사퇴 카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을 어떻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탄핵 재판이 스톱된다라는 예.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만약에 한다면 탄핵 심판이 중지됩니까? 아니면 계속 갑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이른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또 다른 변호사의 조력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필요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이 있죠. 실제로 변호사 생활도 그전에 한 적이 있고요. 변호사 활동을 안 해도 상관없나요? 자격만 있어도 되는 거죠. 변호인 자격이란 게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변협으로부터 받지 않아도 가능한 아니, 건가요? 변호사 자격증은 받은 적 있죠. 옛날에 예. 이미 받았죠. 갱신 안 했어도 예, 된다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을 하더라도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데 법률적인 장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8차 기일이고 기일 지정된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누가 봐도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뭐 전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텐데 왜 이런 통하지도 않을 무리한 주장을 하는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예. 지금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괄 사퇴하면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시사만 했지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전 9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9차 기일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채택은 됐지만 조사하지 않은 부분 증거 조사를 하겠다. 그 외에 주장과 일정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 등의 입장도 나가고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추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 주장과 일정 정리를 할 기회를 주겠다. 이 얘기는 대통령 측에서 8차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물론 헌재에서 어떻게 입장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를 봐야겠지만 일단 저 속보 자막으로만 보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도 합니다. 저거는 아마 이제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아니라 증거에는 사람이 증거가 되는 뭐 증인을 비롯한 이른바 인증이라고 하죠. 근데 그 외에 서류 등의 물적 증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서류 등의 물적 증거를 증거로 채택해서 그거를 재판의 근거로 쓰려면 그 서류의 요지, 제목 내지는 무엇을 담고 있는 서증인지를 이제 고지하면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칩니다. 예. 그거를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빠르면 그날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고 결심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결심 전에 피소추인 측의 최후 변론을 듣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서증 절차가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하면 뭐 다음 기일인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최후 변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쯤은 결심할 것 같은데요. 예. 헌재에서는 2시간씩 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드릴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9차 기일 이후에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문영배 소장 대행은 말씀 그대로 내일 평의를 진행한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발끈하면서 화를 내는 듯하면서 재판을 마쳤다라고 현장의 기자들이 전해온 내용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예. 드리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지금 보이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예. 이게 전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방향으로 이게 정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데에만 너무 열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예. 저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본인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피소추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요. 뭐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뭐 전 국민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스스로의 권위를 정말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소추인에게 억울한 점이 없도록, 더군다나 이건 단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할 거면 추가 증인을 선정을 하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니 오늘 헌재에서 왜 추가 증인 신청을 더 하느냐,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헌재의 변론을 시간 끌기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작전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국가의 기본적인 헌정 질서 이것들이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전 국민이 지금 애타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마냥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는 건지 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건지 정말 영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거쳐서 내일 평의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갖고 있는 의지는 명확한 거죠.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면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17차 기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왜 이번에는 조기에 끝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사유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탄핵 소추된 사유가 뭐 미르 재단 등을 비롯한 재단 설립 과정의 문제, 그리고 삼성에서 사줬다는 최순실 씨의 딸에게 줬다는 말과 관련해서 개입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각종 인사와 관련해서 국정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 뭐 논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17자 기일까지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사실상 논점이 하나입니다. 12월 3일 밤에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 사유가 되느냐, 사실상의 이게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여부에 하나의 쟁점을 놓고 지금 8번을 이미 한 거고 다음 주에 9번 기일까지 예정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기간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때 최종 결정 기일까지 2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추일로부터 3달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벌써 만 2달이 됐습니다. 예. 이제 결정하는 날까지 해보면 거의 석 달이 걸릴 거예요. 시기적으로 절대로 서두른 탄핵 심판 절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심지어 생각해 보면 노무현 박근혜 그 두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호인들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의 경우에는 설마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는데 전혀 얘기가 다를 텐데, 왜냐하면 사령관들의 검찰 진술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망해서 그런 마주보고 앉아서 그걸 가능할까? 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추측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출석해서 본인이 불쑥불쑥 끼어들어서 할 만큼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헌재를 흔들어 대는 것인지, 이를테면 문영배 그 소장 권한대행이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예. 증인 채택부터 전부 다 재판관들 평의를 통해서 다 거쳐서 결정하는 거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태껏 그 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호수의 달 그림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야당이 박수치지 않아서 계엄한 것처럼 했던 이야기들 한번 보세요. 그게 뭔가 상식적으로 이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야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충분히 저는 그 정도면 과거의 두 전직 대통령들은 나오지도 않았던 그 탄핵 심판에 충분히 나와서 할 얘기 다 하고 있다. 오늘도 18분 동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 이런 얘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예. 결론과 관련된 기간도 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 예, 말씀하시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변론이 시작되고 나서 변론 종결까지 거의 한 달 정도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한 4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고하기 전까지는 선고는 더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변론의 기간 자체가 45일 정도 됐다는 것이죠. 아주 복잡한 탄핵안 가지고도 45일 정도였는데 이번은 대단히 좀 심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9차, 10차까지 만약에 간다면 최소 40일 정도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된다면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런 억지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억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정리를 해보죠. 헌법재판소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고 한 2시간씩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18일, 오는 화요일에 9차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왜냐하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리수순이고 9차 기일 추가 지정 이후에는 다음 주 화요일 이후, 그러니까 목요일 혹은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일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2월 하순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오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조태용 국정원장의 발언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홍장원 메모 작성 시점에 공간이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메모 종류도 하나가 아니라 4가지나 된다라고 하면서 신빙성의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조태용 원장과 윤 대통령의 발언과 기억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통화한 시점인데 12월 5일이냐 4일 밤이냐 이런 내용들이 좀 엇갈립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계엄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내용에 관련된 국회 측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야당 의원하고 1차장하고 이 무렵에 연락 주고받은 게 이상하다고 의심을.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윤재관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윤재관 의원 얘기하다 윤재관 국정원장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직접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을 일이 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도 비화폰을 사용해서 문자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정원장이 그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의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영부인과 계속 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것이고요. 특히나 조태용 원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그럼 자주 있는 일이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할 수 있죠, 사람이.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겠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증을 한 거 아닌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위증을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저 증인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번에 12.3 내란 불법 개헌과 관련돼서 김건희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윤석열 측에서는 차단을 했는데 그 가능성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이제 단서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내란에 개입한 윤석열과 그 김건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고 그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고받았다는 것 외에는 그 내용 자체가 공개된 적은 없기 때문에 해석과 추측만 있을 뿐이죠. 윤재관 의원은
영부인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계엄 당일과 전날에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 그 시기적인 특성도 당연히 있고요. 그 국정원장이 당연히 내란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화폰을 왜 비화폰을 사용해서 국정원장과 그렇게 했을 것이냐? 그러면 떳떳하지 못한 일,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김건희가 관여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고 그 시기로 본다면 내란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처음은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과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장하고 무슨 문자를 그렇게 주고받을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과거에도 있었다는 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빈번한 일도 아니었다면 특히나 12월 3일 밤에 계엄이 있었고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그 전날 도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본인이 바로 답은 못했고 뭐 다음 날, 그러니까 계엄 날 문자를 답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용을 기억 못한다는 게 이거를 믿으라고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인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는 그 부인의 핸드폰을 못 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본인의 핸드폰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뭐 문자 보내고 답 보내고 했던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자유롭게 대통령의 핸드폰이건 개인 그 전화를 다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했던 그 부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계엄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도저히 저는 모를 수가 없는데 예. 와이프도 모르기 때문에 뭐 혼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의도적으로 해서 이걸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대목이고요. 국정원장과 대통령 부인의 비화폰을 통한 문자 주고받음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 본인은 알 텐데 답변 못하는 거 보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직무정지 되기 전까지 2년 8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 매번 뉴스를 들을 때마다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국정원장하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선포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거였다면 그것도 큰일이지만 비상계엄이 아닌 다른 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어떤 게이트 내지는 스캔들이 터질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2년 8개월 동안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했나요? 예.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뭐 적절한 문자 수발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계엄 당일 또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이 발효되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중인 걸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 알려졌는데 계엄 당일에 체포 명단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추가가 됐다. 원래는 없었는데 추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10시 30분부터 40분 동안 조지호, 여인영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지고 체포 명단이 15명이었는데 밤 10시 49분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 불법계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뒤에 조지호, 여인영의 2차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한동훈을 추가해서 넣어라 라고 검찰 진술 내용이 오늘 보도가 돼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근데 이게 지난 12월 9일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도 두 차례 연락을 받았고 첫 번째는 그 이른바 체포 명단에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두 번째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진술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근데 시간대로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없었고 두 번째 전화가 오는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랬다면 체포하려고 했다면 포고령을 위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관성이 있는 진술인데 근데 그것도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여인형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였는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추가 변론을 통해서든 그 서로 이게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성현 단장의 답변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조성현 단장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조 단장의 답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조성현 단장은 통로 확보해줘라 라는 부분 검찰 조사를 띄어서 정영식 재판관이 맥락을 가지고 질의한다라면서 대통령 측의 질문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맥락을 보고 물어야지 전혀 앞뒤 맞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대통령 측에 일침을 가했다라는 게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문 방식이나 내용에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재판부에서요. 그리고 조성현 단장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헌재 특히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또 논란이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건 네 분의 의견을 다 듣고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문영배 권한대행의 전화번호가 동창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까지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돈 없는 헌재 흔들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유정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 동문 카페에 해킹을 한 건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도 참 궁금합니다만은 예.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헌재를 향한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말로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재판관 기피 신청하다가 또 회피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가 이제는 개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해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동문 카페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초대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카페에 여러 명이 지금 그 회원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누군가가 여기가 이제 음란물 카페도 아니고 거기 누군가가 올렸다 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영배 대행이 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거나 뭘 봤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찾아내서 여기에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은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그 재판관도 빨리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걸 수사해 달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헌재에 가서 흔들게 하고 있고 막 항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할 얘기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김용남 의원님. 지금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망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서부지법에 대한 습격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심지어 우리나라 최종적이고 최고의 사법 판단 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슨 문자 폭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시비를 걸어서 지금 흔들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인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공당에 또 주요 정치인들이 그러고 그런 거에 동조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뭐 주장에 한 힘을 보태고 하는 게 정말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흔들리지도 않겠지만 적어도 흔들려는 시도에 공인이라면 어떤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하고 꾸짖고 막아야 되는데 동조하고 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오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대행이 2천여 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문영배 권한대행의 입장이 헌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해당 카페는 동창 온라인 카페고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길 바란다.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윤재관 위원님 차례로 듣겠습니다. 뭐 판사 개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판사에게 이런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인 행위가 있어야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물리적 폭력도 존재하고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이런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문영배 재판관이 아까 나경원 의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속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다양한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판사로서의 그 어떤 품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헌법재판 결과를 차치하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예고하는 작태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이 공격, 사법 테러를 예고하는 이런 공격들은 문제는 정말 국민의힘에 있다 생각합니다.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 원내대표가 있지 않냐면 여러 대권 주자들은 뭐 궁예 재판이니 뭐 저기 헌법 도망소니 이런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하면서 계속 헌재를 공격하도록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속 부추기고 있고 지도자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헌법재판관 이름을 호명하면서 밟아 이렇게 계속 호명하고 그래서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자의 전화번호 헌법재판관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문자 테러를 사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입니까? 뒷배경은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절차를 잘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적인 공격을 하니까 그분들이 대놓고 헌법재판관들을 밟아버리자 이렇게 백지내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죠.